1교시는 그 사례 문제 해설하고요. 1교시. 2교시는 단문 문제 해설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 문제 해설, 2교시는 단문 문제 해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GS 3기. 제가 엊그제 2기를 중간에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3기가 됐습니다. 끝나가는 기가 됐네요. 자, 3기는 2기 때보다 조금 더 알차게, 시간은 좀 줄어서 6회지만 문제나 이런 구성을 좀 더 비중 있게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 혹시 시험에 응하신 분 중에서 이제 실강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답안지를 제출하시고 싶은 분은 저희 개인 이메일입니다. 이게 이메일. 윤리 이렇게 박문강 노무사 우리 서울학원 그 노무사 수험생이라고 해서 메일로 넣어주시면 제가 성의껏 같이 함께 의논해서 강평을 해서 그 메일로 반송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기 때는 제가 우리 2기 그리고 동차반 또 뿐만 아니라 이 법무사반 강의가 겹쳐가지고 많이 벅찼는데 이제 법무사반 강의가 좀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말 지나면 좀 저기 해서 이제 저희가 좀 시간적 여유가 나고 또 지난 2기 때는 특강을 이제 처음 맡은 거라 좀 이렇게 교재 준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시간 내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교재도 좀 어느 정도 준비되고 이제 보완하는 중이라서 시간을 좀 할애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해 드릴 거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이 있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앞으로 노무사 민사성법을 할 때 늘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8개 파트로 나눠서 이 파트는 이시영 교수님 교재 순서대로 나눠서 8개 파트, 양이 많은 데가 있고 작은 데도 있지만 준비를 하려고 한다. 테마별로. 이 총선에서는 이제 신의칙 문제가 있고 또 법원에서는 국제관할 제척 기피 문제가 있고 문제는 관할에서 여기 요 신의칙 문제나 국제관할 제척 기피는 우리가 이게 3기쯤 오면 이제 평소에 공부해 놓은 부분이고 마지막에 와서는 아무래도 이제 요런 데는 신경을 덜 쓰게 된다. 이제 관할 파트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전속관할 문제는 어디나 관련되니까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될. 그래서 2기 때 단문으로 연습했습니다. 3기 때 이번에는 예비 문제로만 한번 복습하는 거로 너무나 중요해서 그리고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은 나왔다 하면 이거는 사례형으로 나올 거다. 사례형으로. 특히 토지관할 같은 경우 갑이율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 인도수동을 제기하려고 그런다. 갑은 서울 살고 임차 물건은 수원에 있고 임차인은 대전에 있다. 어디 법원에 관할이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고 주소지 보통재판적, 부동산 소재지 특별재판적, 명도수동에서는 의무이행지가 부동산 소재지이기 때문에 원고 주소지는 특별재판적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명도수동만 하는 게 아니라 명도할 때까지 월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면 그 부당이득액은 금전 청구라 지참채무 원칙상 원고 주소지도 되기 때문에 그 금전 청구 의무이행지로서 서울도 되고
금전 청구가 관할이 있으면 관련 재판적으로 같이 청구하는 명도 소송도 서울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식의 사례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례 겸 단문으로 중요한 거는 저 생각으로는 이 전속관할과 합의관할과 이송이다. 이송.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파트, 그래서 오늘 시험은 이렇게 사례 2번은 합의관할을 냈고요. GS 2기 때도 합의관할을 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전속적 합의관할과 부가적 합의 사례였고, 이번에는 관할 합의의 효력 파트로 사례를 바꿔서. 그리고 여기 이제 관할 위반 이송을 단문으로 냈고요. 3기 때. 오늘 3기 때 당사자 파트는 다음에도 한 번 더 볼 건데, 이번 첫날 수험으로는 이제 이 당사자 적격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인 이행 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사례로 냈고, 단문으로는 이제 당사자 표시 정정이 너무 중요해서 표시 정정,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제가 표시 정정과 피고 경정 관계, 그래서 완전 심화로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적격 문제를 첫 번째 문제로 했어요. 적격 문제. 우선 관련 내용으로 적격 개념을 이시은 교수님 책 기본서로 잠깐 관련되는 부분을 맛배기를 먼저 하면, 자, 당사자 적격이란 능력이 있더라도, 능력이라는 건 일반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소송 사건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이 있더라도, 자, 누구에나 능력이 있더라도 특정 사건에서 적격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사자 능력이 있지만 나하고 분쟁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 특정 사건에서 관련 있는 이거 이렇게 특정 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게 적합한 자격, 특정한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사건에서의 당사자 적격 문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거다. 이런 건 왜 문제 삼냐면, 아무나 남의 사건에, 자기 사건도 아닌 남의 사건에 너나 나나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자기 사건 아니면 함부로 남의 사건에 소송을 제기하고 해서 그런 무익한 소송 방지하려고 아무나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민중소송을 막는 장치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자, 이건 여하튼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서 특정한 사건에서 적합한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에서 지금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냐를 가리는 확정 문제와는 다르다. 이 사건에서 누가 당사자냐, 소장에 적혀있는 사람이냐, 행동하는 사람이냐, 이건 당사자 확정의 문제고, 적격의 문제는 다른 거다. 이건 특정 사건에서 누가 적격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능력을 말하는 당사자 능력이나 소송 능력과는 구별이 된다. 자, 그래서 당사자 적격은 크게 두 줄거리로, 자, 일반적인 경우, 자기가 자기 사건에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인 경우 첫 번째 이행의 소의 적격, 이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 자,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로 원고 적격을 가지고, 또 그로부터 의무자라고 주장되는 것 자체로 피고 적격을 갖는다. 이렇게 그냥 실제 청구권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도 당사자라고 하기 때문에 형식적 당사자 개념이다. 주장 자체에 의해서 실제 채권자냐, 실제 청구권자냐가 아니라 주장 자체에 의해서 적격자가 판가름된다. 실제 청구권자냐, 의무자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실제 청구권자냐, 아니면 의무자냐는 본안 심리에서 가릴 문제다.
본안 심리 끝에 청구권자나 의무자가 아닌 판명되면 기각을 할 거다. 기각. 당사자 적격 허물 이유로 소각할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을 채무자라고 주장해서 피고로 삼아서 이행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그 주장 자체로 적격은 있는 거라 각하면 안 되고, 나중에 을이 아니라 병이 채무자로 밝혀졌더라도 을에 대한 청구는 기각으로 해야지 각할 거 아니다. 이행의 소. 이게 원칙인데 다만 예외로 판례가 특히 가운데 이 말소 등기 사건은 이 말소 등기 사건은 그 등기 명의자를 피고로 해야 된다. 등기 명의자. 말소 등기 사건은 등기 명의인을 피고로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 명의인을 피고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의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이 등기 사건은 주장하더라도 주장 자체로 판단하지 않고 명의인을 피고로 하지 않으면 피고 적격 흠결로 부적법 각하하게 된다. 부적법 각하. 그래서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했다. 아들 갑이 명의를 위조해서 부인 앞으로 등기를 했다. 그래서 등기 명의는 을이고 위조한 장본인은 갑이다. 말소 등기 사건은 누굴 피고로 해야 된다? 위조한 장본인 갑을 피고로 하면 부적법 각하다. 명의인을 피고로 해야 된다. 자, 원칙은 주장 자체로, 등기 사건에서는 이렇게. 물론 이제 이 법무사 쪽 가면 조금 더 나가서 이 등기 말소 사건뿐만 아니라 추심 명령이 난 경우, 추심 명령이 나면 추심의 소는 추심 명령 받은 사람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자기라고 주장하더라도 이거는 주장 자체로 판단 안 하고 부적법 각하. 그래서 크게 보면 등기 사건과 추심 명령 사건이 논해지는데, 이 추심 명령은 집행법상의 문제라 우리 노무사 공부할 때는 최소한 여기까지 하는 의무자 사건까지는 추심 명령도 알아는 둘 필요는 있다. 교재는 이시훈 교수님 책으로 그냥 요 정도 소개하고. 두 번째, 소송은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행해소, 확인해소, 형성해소. 우리 확인해소에서 이익은 이제 그 확인해소는 요게 용어가 꼭 요거예요. 권리나 법률 관계의 불안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 확인 판결을 받아서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는 거. 권리나 법률 관계의 불안을 제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원고가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 적격자. 또 원고와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 적격자다. 누구나 확인이 있으면 원고 적격이 있다.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적격이 없다.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이행해소에서 주장 자체로 하다 의무, 말소등기 의무자를 먼저 삼듯이 추심명령에서 소하고, 확인해소는 요거 하나가 꼭 꼽자리를 낀다. 확인의 이익을 따지면서 어떤 단체든 단체에서 대표자, 회장이나 뭐 이사장이나 이렇게 단체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가 무효다, 부존재다, 이런 확인을 구할 때, 선고 무효 비슷하게 어떤 단체에서 대표자를 뽑은 총회가 무효다, 부존재한다 라고 소를 제기할 때, 판례는 단체만 피고로 해야 된다. 피고. 그 단체를 피고로 해서 네가 몇 월 며칠 어떤 대표자를 뽑은 총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가 단체를 피고로 해야 된다. 뽑힌 개인은 거기 총회에서 뽑힌 개인을 피고로, 너 총회가 무효다라고 개인을 피고로 판결받는 거는 이익이 없다, 각하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그 단체를 필요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단체가 수긍을 한다 이런 거지. 단체가. 개인한테 받아봤자 이걸 무시해버리면 둘이 재판한 거 인정 못하겠다. 무시하면 불안 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단체 피고설이 지금 판례다. 판례. 다만 의견 학설상으로는 가장 이해관계 큰 사람이 개인이니까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둘 다 피고로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판례는 단체만 피고로 해야 되되 또 알아둘 게 여기까지 가처분 왜냐면 대표자가 뽑혔잖아요. 그 대표자가 이제 너 엉터리다. 대표자가 물러나라. 근데 이 대표자가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너 대표자 뽑은 총회가 무효다라는 소송이 끝나려면 1심, 2심, 3심 끝나려면 2, 3년 걸린다고. 그동안에 대표자가 다 해먹어버리면 끝날 때까지. 그래서 통상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소송을 걸면서 그 소송 걸면서 동시에 어떤 걸 거냐면 그 판결 끝날 때까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근데 판례가요, 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에서 채무자는 단체로 하면 안 된대요. 뽑힌 사람, 당의 이사를 채무자로 해야지. 그래서 이게 법무사 시험 쪽에서는 객관 시험으로 민사집행법에서 본안 소송 피고는 단체고 가처분 채무자는 개인이고 분리가 되는 것 때문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고 우리가 결론은 판례의 태도 대표자 똑같은 확인해소인데 대표자 선출 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해소에서 본안 소송의 피고는 단체를 피고로 해야 된다. 개인을 피고로 하면 부적법 각하라는 게 판례다. 개인한테 판결 받아봤자 둘이 재판한 거 단체가 인정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라서. 다만 가처분은 그런 경우에 가처분은 뽑힌 너 개인을 스톱하게끔 대표자 이사 개인을 가처분 채무자로 해야 된다. 자, 이게 두 가지예요. 자, 보실래요?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 말이지. 실제 권리자냐 의무자는 본안에서 기각할 거다. 근데 예외적으로 판례는 의무, 이 말소등기 사건은 명의자를 피고로 해야 된다. 두 번째, 확인의 이익. 왜? 확인해소 자체가 권리나 법률관계의 불안 제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을 가는 자가 원고 적격, 대립 저촉되는 반대 이익을 가는 자가 피고 적격.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판례 특징인 거는 대표자 선출 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해소에서는 피고를 단체로 해야 된다. 그래 나중에 단체가 꼼짝 못한다. 그러나 가처분은 개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견해는 개인으로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농무사 시험은 논하는 게 아니고 논술하는 게 아니고 설명하시오다. 시험 문제도 사례 2개, 단문 2개. 설명하라는 얘기는 알고 있는 거를 설명하면 되는 거다. 그 중에서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맞다라고 논평까지 할 필요는 없다. 교재는 교재다 보니까 어느 학설을 취하는지 교수님 견해가 나오지만 우리는 학설과 판례가 이렇다는 현 주소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걸 설명하는 거로 그치면 되지. 막 그 중에 어느 학설을 딱 따르려고 막 무리하게 할 필요 없다. 교수님 책을 보다 보면 교수님 견해가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견해를 취하려고 논거를 굉장히 많이 내가지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꽤 있어요. 이쪽 파트는 이래서 이렇다 이렇게. 그럼 그거 쓰려면 답안지가 모자란다 이게. 우리는 이 제도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결론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형성에서는 이제 그 판결을 통해서 이 권리나 법률 관계를 변경하는 소송인데
이거는 법 자체가 법적 안정성 때문에 법에서 원고 적격, 피고 적격, 우리 지금 당사자 적격을 보고 있어요. 이행에서의 적격, 확인에서의 적격, 형성에서의 적격. 소송이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정해놓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주청결의 취소는 원고가 주주나 이사, 감사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청결의 취소 무효 확인에 있어서 피고 적격은 회사만이다. 아까 본 것처럼 비슷하죠? 피고 형성에서 피고 적격자가 회사만이다. 자, 이렇게 적격 문제가 이행에서, 확인해서, 형성해서로 논하면서 하나 더 붙죠. 하나 더 붙는 게 당사자께서 꼭 들어붙는 게 고유 필속 공동소송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세 가지 플러스 고유 필속 공동소송.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 명이 필수적으로 공동 한 명도 당사자가 누락되면 안 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 피고가 돼야 되는 소송.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부적법 각하되는 소송. 자, 이런 경우 일부만이 소를 제기하거나 일부만을 상대로 걸어서 이렇게 당사가 안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부적법 각하.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보다 나중에 소송 중에 1심 소송 종결시까지 빠진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이 고유 필속 공동소송의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소송이다. 공유물 분할 소송.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뭐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당사자 적격은 첫 번째가 일반적인 원칙으로 이행해서, 확인해서, 형성해서. 고유 필속 공동소송. 이행해서에서는 조장 자체로, 그리고 판례가 말소등기 사건. 확인해서, 확인의 이의. 판례가 단체, 대표자 결의 소송. 그래서 피고를 단체로만 갖춰오는 뽑힌 대표자 개인으로 형성해서 법이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유 필속 공동소송. 두 번째 테마가 뭐다? 그게 바로 이제 자기가 자기 사건을 맡는 게 아니라 남의 사건을 제3자가 대신 맡는 거. 이걸 우리가 제3자 소송 담당, 타인의 권리를 원래 당사자 적격이 자기 사건 아닌 거 막 너나 막 제기하는 민중소송을 없애려고 하는, 이렇게 그런 피해를 없애려고 한 건데, 예외로 이렇게 앞에 거 원칙은 자기와 관련된 거고, 예외로 남의 사건을 대신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권리 주인이 아닌 제3자가 관리뿐만 아니라 처분권을 갖기 때문에 제3자가 대신 소송을 담당한다. 제3자가 소송 수행권을 갖는 거. 대리인과 비슷하지만 대리인과 달리 대리인은 남의 사건 대리인데 이거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원고 피고가 돼서 소송을 수행한다. 대리인과는 전혀 다르다. 요게 이제 제3자 소송 담당으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이게 자, 두 가지 틀이죠. 자, 요과장 보고 여기 이제 워밍업을 했고요. 이 중에서 오늘 사례 문제는 이행해소의 당사자 적격 문제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결론은 먼저 주장 자체로 판단하는데 잘 보세요.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는 이 1번 문제는 우리 박재환 교수님 기본서, 박재환 교수님 기본서의 앞에 사례를 그 기본서의 시험 문제용이 아니고 설명 사례를 따다가 사를 붙여서 시험 문제를 낸 거고 답안 구성도 박재환 교수님 기본서 설명에 따라 했어요. 이해를 위해서 이거예요. B가 C에게 교수님 책에는 1,000만 원 빌린 거로 돼 있는데 제가 3,000만 원을 C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못 받고 있어. 교수님 책 그대로. 첫째, 여자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돈을 못 받으니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도와달라. 나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대신 원고가 돼서 너 돈 빌려가네. 너는 우리 여자친구가 돈 빌려준 걸 주장하면서 원고가 남자친구가 되고 소장에다가 너는 내 여자친구한테 돈을 줘라 라고 청구하는 경우. 또 하나는 남자친구가 원고가 돼서 남자친구가 돈 받을 권한이 있다 너한테 하면서 C는 A 자기에게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심리 결과 돈을 빌려준 청구권자는 여자친구임이 밝혀진 경우를 전제로 어떻게 되는지, 나아가서 얘가 C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그 C 동생 아파트에 그 동생 모르게 근저당을 위조해서 설정했는데, 동생이 이를 알고서 이거 근저당 말소를 재판을 걸으려고 하는데 이걸 위조한 C, 돈을 빌려간 C를 피고로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지금 본 거 그대로다 이거죠. 주장 자체로 판단해야 되는데, 주장 자체로, 이건 뭐야? 원고가 자기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장 자체로 여자가 돈 빌려준 거라면서 나한테 달라면 이건 주장 자체로 적격이 없어서 각하. 이거는 지가 빌려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원고라고, 자기가 돈을 빌려준 거라고 주장하면 나중에 지가 빌려준 게 아닌 거로 밝혀지지. 그럼 이건 기각. 주장 자체로 이행해서 원고 적격은 있다 이거지. 차이. 마지막은, 그러나 말소등기 사건은 명의인을 피고로 해야지, 명의인, B를 피고로 해야지, 위조한 C를 피고로 하면 각하.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 사례가 박정 교수님 앞에 시험 문제용으로가 아니라 설명용으로 나온 거를 제가 시험 문제화, 아주 좋고 기본적인, 그래서 교수님 교재로 보면 요거는 제가 그냥 문제를 만들었어요. 해설 단원 요령은 이렇게 어떤 컨셉을 일반화시키진 마세요. 모든 경우에 답을 이런 식으로 달아라, 이건 좀 무리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달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목차 없이 바로 알맹이만 달 수도 있어요. 무리하게 목차 만드는 것도 무리일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례는 그냥 적절하게 유형을 갖추기가 어려우면 통상 어떻게 하냐면, 이건 쟁점이 이행해소에 적격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이행해소에 적격 관련되는 문제를 살펴보고 이걸 기준으로 문제 답을 제시해 보겠다 라고 도입을 한 다음에 적격 문제를 설명하고 답을 다는, 이게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 제기에서도 꼭 문제 제기를 여러 개 달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건 시험 문제가 적격 문제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살펴보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달아보겠다고 도입만 했고, 바로 적격 문제를, 요 설명은 박재현 교수님 책, 그러나 이신 교수님 책과도 같아요. 자, 당사가 되려면은 능력만 있어도 안 되고, 능력 외에다가 플러스 그 당해 사건과 관련해서 적격,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받을 적격, 당사자 적격을 갖춰야 된다. 자, 당사자는 능력만 있어서 안 되고, 당사자 적격을 갖춰야 된다. 자, 이 적격은 소송 요건이다. 적격을 가지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한다. 자, 이 적격 개념은 소송 결과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부실하거나 무익한 소송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원고 적격을 인정함으로써 남의 권리를 가지고 소송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걸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 소송이 부실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튼간에 적격 문제는 결국 빨간 글씨,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적격을 인정하겠다. 주장 자체로 타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지속을 막겠다. 예?
그래서 이행에서 원고 적격은 자기에게 그 이행 청구권, 소송물 판단 대상인 이행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도 적격을 받는다. 실제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실제 이행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인 적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다. 원고 적격이 없으면 소를 각하지만 원고 이행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청구권이 없는 경우는 기각한다. 피고 적격도 마찬가지다. 피고 적격자도 실제 의무 있는 자가 아니라 네가 의무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피고 적격이고 실제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기각으로 하게 된다. 이게 원칙인데 판례는 뭐다? 말소 등기 사건에서는 명의자에게 피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명의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하면 비록 원고가 그자에게 말소 의무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 말소 등기는 주장처하지 않고 명의자가 아니면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다. 이런 내용이죠. 답안지. A가 원고가 돼서 C를 피고로 해서 C는 원고, 자기가 아니라 여자친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여기 3,000인데, 여기 안 고쳐졌네요. 3,000인데. 뭐 액수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이 박지원 교수님 책 1,000만 원짜리 그대로 주장하는 경우는 이거 주장 자체로 원고가 자기가 권리자가 아니고 남의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 주장 자체로 적격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다. 근데 A가 대여금 조건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 자체로 적격이 인정된다. 자기에게 A에게 달라 그러니까 부적법 각하가 아니고 다만 심리 결과 A에게 권리가 없지. 여자친구한테 있지. 그러면 이거는 기각으로 처리될 사안이다. 그러나 말소등기 사건에서는 명의자에게 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의자 아닌 상대로 걸면 부적법 각하다. 명의자, 근저당권자 B가 아니라 위조한 C를 상대로 청구하면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 우리가 이신 교수님 책 설명하면서 주장 자체로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다 보니까 2번부터 공부를 하게 되지 1번 자체, 주장 자체로 권리가 있다고 하지 않는 경우 사례를 접해보지 않아서 아주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끔 그래서 주장 자체로 적격이 없는 경우 주장 자체로 적격이 있는 경우 말소등기 사건 실무에서 가장 많은 소송이 이행해소고 이행해소에서 원고 적격 문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중요한 거라 이 의미를 좀 곱씹을 필요가 있어서 2기 때도 냈다가 3기 때 더 보완해서 연습을 시켰어요. 자, 이거 더 나아가서 보충 예비 연습 문제가 사례 문제로 있어요. 1-1 보충 연습 문제. 여기다가 이 연속으로 요거는 법무사 2007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요 당시에도 똑같은 거였는데 요것도 그거 연속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피고 적격 관련된 건데 갑이 을에게 빌려줬어요. 을이 못 갚았어요. 못 갚던 중 채무를 병이 을 채무를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어. 자, 이 사상에서 이 수동에서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을을 상대로 피고 을은 야 내가 아니라 병이 면책적으로 인수했으므로 나 적격이 없다라고 부적합하다고 본안전 항변했다. 돈을 내가 빌렸는데 이거를 얘가 인수해가는 얘가 대신 갚기로 하는 거로 결론이 못 이루었는데 나한테 소송이 들어오니까 야 나는 채무자가 이제 아니야. 얘가 채무자야. 나한테 걸은 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적격이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결론이 뭐죠? 똑같이 이건 법무사 답안지 정당한 이 적격의 문제는 특정 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이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민주소송 직권조사 판결로 가는데 이행에서의 적격은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이고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이다. 실제 청구권자 의무자는 본안에서 판결 문제다. 그냥 갑이 을을 네가 갚아야 된다고 의무자로 주장하면 적격이 있는 거다. 실제 판단 결과 얘가 인수한 거로 밝혀지더라도 이거는 기각으로 끝날 문제지 적격 흠결이 아니야. 주장 자체로 적격이 있는 거라. 본안전환권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것도 7회 때 법무사 문제인데 이거의 연속이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적격, 특히 이행에 소해서 적격, 주장 자체로 판단한다는 것의 의미를 2기 때 또 3기 때 좀 깊이 있게 실감 있게 사례화 시켰어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1-2번 문제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합의 관할 문제, 합의 관할. 합의 관할 문제, 합의 관할,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서면을 해야 된다. 자, 합의로 생기는 관할이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이거와 문제가 생기면 특정 법원에서 재판하기로 하는 합의. 원래 관할이라는 것 자체가 재판, 업무 공정한 부담 말고도 당사자의 편을 위해 고려해진 거기 때문에 자, 이 합의 관할을 인정하는 이유는 당사자 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전속 관할이 아니라면 임의 관할의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취지까지. 그리고 이게 따로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까지. 보통 거래 약관에 관할 합의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약관 규제법에서 관할 합의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무효가 되게끔 하고 있다. 총칙 설명을 해주고 사례를 풀어야하기 때문에 합의 관할 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합의 관할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합의 관할은 소송법상의 관할 발생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다. 소송 계약의 일종이다. 요건이나 효과, 소송법에 적용을 받는다. 소송 능력이 필요하다. 보통 사법상, 민법상 계약과 같이 하지만 별개다. 운명을 같이 하는 건 아니다. 이 정도 봐놓고 1심 법원에만 1심 그것도 임의 관할만 합의가 되고 합의 대상을 특정해야 되고 서면으로 해야 되고 시긴 제한이 없고 관할 법원도 어느 법원인지 특정을 해야 된다. 여긴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게 지난번에 시험 나왔던 거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가 있다. 법이 정한 여러 개 관할 법원 중에 하나만 하기로 한 거랑 아니면 법이 정한 거 말고 또 덧붙이는 거가 있고 그 중에 하나 한 거 있다. 이게 부가적 합의인지 전속적 합의인지 불분명할 때는 이렇게 이미 인정되는 법이 인정한 관할 중에서 여기로만 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전속적 합의 관할로 보고 기존의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할법 말고 플러스 알파 여기서도 합의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부가적 합의로 볼 것이다. 이게 통설 판례다. 다만 이 조그만 다른 견해는 합의한 건 무조건 전속적 합의고 약관에 의한 경우에만 부가적 합의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있다. 오늘 시험은 여기다 근데 이제 관할의 합의의 효력. 관할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대로 관할이 변동이 된다. 부가적 합의는 관할권 없는 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고 전속적 합의 이 경우에는 기존에 인정된 관할권을 소멸시킨다. 특정 법원만 있게. 그러나 이렇게 전속적 합의 관할도 성질상 임의 관할이고 법적의 그 전속 관할이 아니다. 전속적 합의 관할도 성질상 임의 관할이고 법이 정한 전속 관할은 아닌 거다. 따라서 전속적 합의 관할 무시하고 다른 법원에 제기하더라도 이의 없이 본원에 변론하면 변론 관할이 생기고 또 재판하다가
지연을 피하거나 다른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다른 부분에 이송도 할 수 있고. 자, 오늘 합의는 이 주관적 범위에 관한 거다. 효력의 주관적 범위. 지난번에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관할은 지난번에 2기 때 시험 문제였고, 오늘은 이렇게 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자, 상속인처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일반 승계는 합의가 미치니까 문제가 없는데, 특정 승계일 때는 문제가 된다. 소송물이 심판의 대상이 당사 간에 자유를 정할 수 있는 채권일 때는 그 합의를 본 게 채권에 관한 관할 합의면 양수인도 승계받는다고 보고 그러나 소송물이 물건일 때는 물건 법정주의 법으로 딱 내용을 정해놔서 또 이 강행법규고 등기부에 표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합의 대상 그 소송물이 물건에 관한 것일 때는 양수인은 양도인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효력이 없다. 판례가 이게 대출 계약 돈 빌려주는 거 대출 계약 합의가 붙은 경우 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한테도 합의가 효력이 미치고 설정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 근저당권은 물건이니까 양도인과 근저당권자 사이에 합의가 승계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요걸 이제 이건 이순 교수님 그래서 제가 이건 사례형으로 내기 너무 좋다. 요 판례는 박재원 교수님 책이다. 여기까지는 이순 교수님 책 설명이고 여기까지는 요 판례는 박재원 교수님 설명이고 요 판례를 제가 오늘 시험으로 낸 거다. 요 판례를 제가 추적해 보니까 국민은행 사례였는데 그 국민은행 사례를 시험용어로 좀 순화시켜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건데 B가 C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요 빌려준 대여금 관련해서 소송의 필요가 있을 때는 대여금 채권 소송하게 되면은 비주소지 관할해서 재판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 뒤로 이 B가 그 대여금 채권을 C의 대여금 채권을 E에게 양도했다면 E한테도 그 관할 합의 효력이 미치느냐? E도 거기서만 재판받아야 되느냐? 이게 국민은행 부천지점 사건이더라고. 국민은행 부천지점에서 대출금 나가면서 소송이 생기면 부천 지원에서만 재판받기로 했는데 이 국민은행이 부실 채권을 딴 데로 넘겼단 말이지. 얘가 재판할 때도 부천에서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미치느냐? 만일 얘가 돈을 빌려주면서 돈만 빌려준 게 아니라 C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다. 근저당 설정하면서 근저당 관련해서 분쟁이 생기면 똑같이 B 법원에서 재판하기로 합의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근저당 된 부동산을 근저당 잡힌 부동산을 D로 C에서 D로 매매로 넘어왔다. 그 D가 새로운 주인이 소유자로서 이 근저당 다 말소해라. 다 갚은 거다. 라고 소송을 제기할 때 앞에 근저당 설정하면서 합의 효력을 받느냐 말이지. 이것도 부천지원에서 해야 되느냐. 네, 가는 거다. 아주 좋다. 자, 관할 합의의 효력이 가는 문제다. 이와 관련된 법리를 살펴보고 설문에 답안을 제시하겠다. 할 말이 없을 때 이렇게 도입만 모양새를 갖추고 합의의 의미 효력. 합의는 방금 전에 본 거, 의, 효력, 관할이 생기고, 자, 방금 전에 본 거 그대로예요. 주관적 범위, 채권일 때는 미치고, 물건일 때는 안 미치고, 판례. 그래서 답안을 보면, B와 C사의 3천만 원 대여금 채권 관련해서 갑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긴 합의는 이 채권에 관한 합의니까, 소송물이 양수인한테 미치고, 거기서 해야 되고, 설정하면서 근저당하면서 거기서 관할법원을 하기로 한 합의는 이거 물건에 관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합의를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양수인인 D가 합의에 구속받지 않는다. 관할 합의를 무시하고 딴 데서 재판해도 괜찮다. 까지입니다. 네. 좋은 박재원 교수님 사례였습니다.
자, 우리 사례는 여기서 끝내고 좀 쉬었다가 단문 문제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했습니다.